한덕수 전 총리가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됐습니다. 패널들의 평가가 궁금한데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경제 안보 시대 대응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이런 이제 공적인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인사청문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 윤석열 당선인 인사 스타일이 이렇게 뭐 깜짝 인사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예측 가능하고 그런 스타일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당선인이 강조한 것이 사실은 능력 있는 분들을 정파와 상관없이 모셔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삼교섭본부장, 또 청와대 경제수석,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하셨는데 제가 그때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네, 같이 그래서 굉장히 원래 경제통상 전문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외교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젠틀하신 분이고 또 이 사실은 외교관들이 주로 신사들인데 그 미국의 이 사실은 주요 고위직들 만나서 우리 입장을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하고 외교 관계도 탄탄히 맺었기 때문에요. 외교에서도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분이고 또 이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좀 초당파적인 일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굉장히 적임자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국민 통합을 해나가는 노력 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지금 전 총리를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일 의원이 첨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 특파원 시절에 주미대사로 이렇게 만나셨으면 이상일 의원께서 평가하실 때 이분의 어떤 인간적인 가장 큰 장점 뭘 꼽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소위 주미대사 관저에서도 식사도 같이 하고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도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이 경청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굉장히 탐구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통상 전문가인데 외교 분야를 맡아서 이 주미대사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미 오시기 전에 상당히 외교 분야, 한미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도 상당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사실 상원 의원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또 설명하고 미국의 생각을 듣고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다녀오셔서는 또 무역협회장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한국의 귀국에서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가끔 연락도 드리고 이제 뵀었는데 무역협회장으로서도 우리 이 수출 이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는 뭘 맡으면 일을 조용히 차분하게 그런데 상당히 그 깔끔하게 내용 있게 잘 해나가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좀 인연이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특파원 하던 시절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 부통령이시죠. 제가 알기로 바이든 부통령하고도 상당한 친분 관계를 맺었다. 왜냐하면 바이든 부통령은 사실 외교에 굉장히 전문가시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상원의원 하면서
주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한미 관계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한덕수 당시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상당히 긴한 이야기도 나누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까 이상일 의원께서 윤석열 당선인 정파를 떠나서 능력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각 구성도 그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뚜껑을 이제 열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당선인의 의지는 강한 것 같다. 예. 정말 초당파적으로 실력이 검증된 분들을 기용을 해서 이 국가의 인재로서 국정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그게 민생을 제대로 살피고 우리 경제를 더 활력을 불어넣고 예.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확실하고 또 그런 맥락에서 당선인은 청와대의 비서관 수를 줄이고 지금 현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와대 이 권력을 이제 내각으로 좀 많이 이전하면서 청와대 내에서는 국정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예. 건데 그런 맥락에서 민간에서 훌륭한 분들을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서관들과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내각에 중용될 강요들도 초당파적인 실력이 검증된 분들 기용할 것 같고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할 민간인들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이제 15년 만에 다시 검증대에 서게 됐는데요.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서 단단히 검증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검증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덕수 후보 총리 지명에서도 과거 경력만 나열했을 뿐 인사검증 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보 총리자뿐만 아니라 이후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도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벌써부터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인데요. 박진영 교수, 청문회 통과. 지금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았으니까 뭐 좀 한편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박홍근 원내대표보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은 여야 협치 되겠어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나름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인사에서 이 경험이 많은 분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정권 출범에 대한 좀 기대치가 낮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기조를 택한 것 같은데 이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다. 그다음에 또 호남 연고다. 이런 부분에서 청문회에서 쉽게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민주당에서 막연한 반대는 안 할 겁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쓸데없이 도발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런데 특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국무총리를 하고 바로 다음 정부의 주미대사로 갔어요. 예. 이거 뭐 유능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도의라든가 상도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 안 했어요. 예, 이런 부분들 사실은 좀 뭐라고 합니까? 인간관계 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저는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건조하고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과 별개의 문제로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게 좀 보여지고요.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무조건 감싸지 말고
이것은 사실은 행정부에서 임명한 거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는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세로 하면서 여야 국회가 오히려 협치하는 모습 이런 거 먼저 보여주시면 어떨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두수 총장 그러면 이른바 친노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이렇게 우리 쪽 그 노무현 정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친노란 말이 이제 어디까지 범위일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 SNS 올라온 이야기에는 아까 박진영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마지막 국무총리라는 말이 떠돌아서 인간적 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감사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왜 참석 안 했을까요? 그때 아마 뭐 주미 대사를 하고 있을 시기였을지도 모르겠고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뭐 그때 장례식이 꽤 이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주미대사였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참석 만약에 안- 주미대사였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가장 관복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총리까지 하게 되면 그리고 걸어온 길 자체가 거의 메인스트림을 이제 걸어오신 건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찐 주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미래 이분이 어떤 정책, 어떤 경제 정책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청문회에서 초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했는데 예. 윤석열 당선인은 그 소상공인 뭐 이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 예정자가 이미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또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예, 소위 그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 이제 두 정부에 걸쳐서 국무총리 맡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처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 가장 근래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YS의 문민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하셨다가 또 한 번 더 하셨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예. 하셔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기억이 나고 다 좋은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싶어요. 이게 좀 제가 뭐 더 다른 분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닌데 왜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출세하고도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국적 정서에서는 의아할 수 있으나 사정을 좀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맞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경제 관료 그 관료한테 정치적 판단까지 굉장히 고도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거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 고건 전 총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건 총리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할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렸습니까? 사실은 고건 전 총리야말로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다 뭐 민정당 국회의원까지 했던 분이에요. 군산 옥구에서 저 기억나요. 그게 아주 그런 분이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박정희 정부부터 6대 정권까지 6개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이외했던 그런 고원 총리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미 2007년 15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인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좀 뭐 틀리고 지금은 맞다 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해서 민주당에서 만약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계속할 경우에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봐요. 예. 아무튼 이제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게 이제 청문회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한덕수 지명자가 김앤장 고문을 맡았는데 그때 론스타 관련해서 고문으로서 좀 도움을 준 전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덕수 총리 후보자 출근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정혁준 변호사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한덕수 총리가
주미대사가 된 게 2009년 3월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 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뭐 아그레망 받고 이것저것 바쁜데 예. 그때 이제 한국까지 돌아와가지고 장례식장 왜냐하면은 그 한덕수 총리가 2004년 그 2월 달부터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 이렇게 끝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컸을 텐데 그래도 한국까지 이렇게 그 태평양 건너서 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혹시 그러면 네네. 그때 국민장이었나요? 장례식이 제가 알기로 열흘 가까이 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뭐 그 뒤에라도 따로 찾아와서 유족들 뵙고 이랬더라면 그런 이야기 나왔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때 분향소가 여러 군데 설치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뭐 미국에도 설치되고 그랬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분향소는 예. 예컨대 이제 뭐 국장이라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설치될 수 있는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하여간 한덕수 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서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신 건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미대사로 계신데 장례식에 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그때 이제 국민장으로 치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대사관에도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뭐 그랬다고 한다면 뭐 거기에서 예를 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사직을 마치고 와서 돌아왔을 때 봉화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전혀 포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좀 의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아마 워낙에 조용히 활동하시는 분이라 이제 공직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사 임무를 마치고 한국에 오셨을 경우에 사인으로서 아마 개인적으로 뭐 참배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당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그날 한국은 토요일인데 미국은 미국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그날 놀랐어요. 특파원들끼리 사실은 모여서 뭐 이렇게 식사하던 그런 예.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 한덕수 대사하고 저희들은 자주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을 하셨고 애도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로스타 얘기 좀 해보시죠. 네네.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총리 지명자가 그 DJ 때 경제수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마늘 파동이 있어가지고 2002년도에 사퇴를 했거든요. 경제수석을.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동안에 몇 달 있다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에서 고문을 하면서 상당한 그 연봉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론스타가 원래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김앤장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모든 일은 안팎을 가리지 않고 많이 하는 그러한 법률 사무소이기 때문에 김앤장에서 론스타 그 법률 고문을 맡았었는데 그 이 이야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총리로 지명했을 때 청문회 때 그때도 론스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관여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워낙 그 김앤장이 큰 조직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한 번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제로 나는 것은 좀 김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앤장 출신들이 지금 정부에도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젊지만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김앤장에서 변호사하다가 지금 현직 정무비서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도 김앤장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김앤장은 아니지만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도 빅범에서 변호사하다가 지금 민정수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내각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김앤장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임종용 전 실장이 유력하게 경제부총리로 거론이 됐는데 본인이 고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일단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밝혔던데 임종용 전 실장도 김앤장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임종용 위원장이 김앤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앤장이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대표 변호사밖에 잘 모른다고 할 정도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총리, 부총리가 다 김현장에 있던 사람이 오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너무 우리나라가 김현장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위 관료하셨던 분들은 뭐 연금도 있으시고 그럴 테니까 굳이 김현장에 또 가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워낙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김현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발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초대 총리 한덕수 후보자 지명 살펴봤고요. 내각 구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만간 새 정부 경제 안보 라인의 주요 부처 장관 후보 그리고 대통령 참모진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추경호 의원 그리고 최준경 전 기재부 장관 등이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에는 박진우 의원, 조태용 전 차관 등이 거명이 되는데 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내용을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을 운영하거나 내각을 운영할 때 따로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덕성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되면 3주 정도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임식에 역산을 하게 되면 4월 중순이죠.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저희가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구상을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경제부총리는 그럼 언제쯤 발표할지 궁금하고요. 우리 총리 후보자님과 더 논의를 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어제 논의하신 인사 내에 임종용 전 위원장이 있는지. 임종용 기재부 장관 후보가 본인의 여러 가지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후보에서는 제외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 예. 일단 이제 경제 안보 이쪽 라인 구성이 궁금해지는데 전체적으로 조각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말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김현장이 아니고 다른 법률법인에 고문이 돼 있네요. 아, 그런가요? 예, 율촌이라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임종용 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저 방금 봤지만 기재부 장관 후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이미 당선인하고 한덕수 후보자 사이에는 다음은 임종용입니다. 경제부처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본인이 고사했다는 대목이 저러되면은 저번에 추경호 의원으로 1순위가 넘어갈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경제는 전번에 나왔지만 저렇게 되면은 중요한 게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수석의 이름이 유지된다면 이 두 자리가 경제팀에서는 핵심이 될 테고 외교안보에서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 그게 핵심이고 오히려 더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관심을 기울일 뿐이는 법무부 장관이다. 아시는 대로 검찰총장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누가 선에 따라서 검찰 분위기가 달라지고 검찰이 던지는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된다. 저는 이번에 총리 후보자를 저렇게 안정과 경륜으로 갔다면 적어도 사회 분야,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좀 젊고 네. 역동적이고 좀 그런 새로운 기풍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젊은 층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두수 총장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몇몇 신문 사설을 보니까 안정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평가할 만한데 어떤 그 새 정부에 거는 기대에 걸맞는 신선함이라든지 역동성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쉬워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예, 암만 해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 후보 시절에 뚜렷하게 정말 정책적으로 좀 우리 그 중도층을 확장하는 그런 공약이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적으로 내놓은 공약이라는 게 정권 교체 여기에 그냥 거의 그쪽으로 올인해 놓으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핵심적이고 좀 더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좀 예측 가능한데 사회 분야나 교육 분야나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제 중도층이 좋아하는 이런 공약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도 이렇게 좀 더 새로운 참신한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인수위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주변에 있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가들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보수적 세체를 가지고 그 부분에서 과연 이제 정말 그 능력 위주로 실력 위주로 뽑겠다 그러는데 가장 그분이 실력이 있느냐 이 부분만 좀 주로 이제 주목되는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참모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혹시 초대 비서실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본인은 자기는 여의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새로운 정부 잘 만들어서 당선인을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이상일 의원, 본인 생각에 변함이 없어도 또 당선인이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거고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비서실장을 누구를 시킬 것 같습니까? 저도 궁금한데 일단 장제원 의원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장제원 의원의 저 뜻을 당선인이 존중할 것 같고 서로 정말 이신점심으로 통할 수 있는 사이고 장제원 의원 생각이 굉장히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는 그 뜻이 굳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아마 다른 분을 찾지 않을까. 그런데 청와대에 사실은 힘을 좀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석 자리도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수석 비서관제가 없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비서실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정무적 역할까지도 또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비서실장은 이제 국민의힘 당과 이 소통이 가능한 분, 또 나아가서는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분이 맞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예상이지만 그래도 좀 정치적 비중이 있는 분이 맡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아마 지금 당선인 머릿속에만 구상이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짐작하는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신성범 의원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무슨 사선 의원을 이렇게 선거를 누가 한 모양인데 좀 젊은 사람으로 알아봤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정치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빌자를 보좌관처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비서실장은 약간의 쓴소리가 가능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청와대가 대통령이 아무리 새로운 의지를 갖고 한들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실장이 흔히 하는 말로 각하 옳은 말씀입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다 우리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에서. 그렇다면 저는 약간의 좀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대통령 기분 안 나쁘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전직 의원들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좀 여야를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저는 훨씬 낫다고 보죠. 예. 김두치 총장, 여가부 폐지라든지 이런 정부 부처는 법을 바꿔야 되지만 지금 현재 청와대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어떤 조직법 이런 거 안 바꾸고 바로 수석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이제 대통령학을 전공했던 함성득 교수의 말에 의하면 비서 유행을 4가지로 나눴는데요. 대통령과 친한 관계, 친하냐 안 친하냐, 그다음에 개인의 역량이 아주 탁월하냐, 좀 영향력 발휘가 좀 적느냐 이에 따라서 대통령하고 친하면서도 개인 역량이 센 사람을 실세형이라고 부르고요. 실세형.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친하지도 않으면서 또 시키는 것만 하는 걸 비서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친하긴 하는데 개인의 영향이 세지 않은 분은 정치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친하지는 않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실무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제 실세형을 하기에 부담이 돼 버린 겁니다. 윤핵관 이런 이름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일을 잘하는 실무형이 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실무형은 대체로 이제 관료 출신들인데 그렇다면 현재 청와대를 꾸려갈 비서진 부분은 정치인보다는 관료형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카테고리 재밌네요. 예. 예. 박지정 교수, 새 정부가 이제 조각하고 또 비서실도 꾸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함성득 교수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정책과 정치가 다 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치만 알게 되면요. 국정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비서실장 들 얘기합니까? 초대 비서실장 얘기합니까? 저는 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 예, 그래서 또 이제 자기 정치를 또 염두에 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을 했는데 정책적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와 정책을 같이 이해하는 사람이 좋지 않겠나. 저는 뭐 그 정도로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이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관료들이 너무 중용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가 있습니다. 국무위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선출된 권력 못지않게 국무위원들이 나라의 중대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에서 추천되거나 국민이 선출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적절한 수준으로 들어와야지 저렇게 관료들만 쓸 것 같으면은 민주주의가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정혁진 변호사, 어느 날 윤석열 당선인이 정혁진 변호사를 좀 뵙자고 해가지고 평소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내각도 꾸리고 비서실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같이 김치찌개부터 먹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정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고 사실 윤 당선자가 뜨게 된 거는 야당이 제 역할을 아무도 하지 못했을 때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 보기에 혼자 야당하는 그런 그 느낌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걸 갖다 뚫고 일어난 그런 이미지를 갖다 줬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뭐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 분들에게 그 신세를 졌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몇 분 이야기가 되지만 그분들이 윤석열 당선자와 인연이 그렇게 깊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내가 윤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윤석열 당선자가 저 사람 나랑 되게 친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든 그 인간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윤 당선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정파나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가장 유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내각 매우 중요할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 지지도도 아직은 좀 높지 않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 수행 전망이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2.7 처음에 당선 이후 곧바로 조사했을 때는 과반이었는데 그 뒤로 조금씩 떨어져서 46.0 부정평가보다 더 낮은 그런 결과도 나왔는데 아직도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정평가보다는 긍정평가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48.8대 47.6 많이 보는 숫자 아닙니까? 대선 득표율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눈길을 끄는데요. 자, 이 지지율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네.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점이지만 아직도 낮아요. 예, 아직 저는 이 대선에 그 치열했던 이 진영 대립 이 후유증이 아직도 있고 그 대선 이후에 사실은 신구 권력의 충돌 이렇게 표현되면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컸고 또 지금도 그 인사 문제와 둘러싼 지금
청와대와 인수위의 지금 갈등도 있고 하는 상황이 좀 반영이 됐다. 예. 다만 일단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고 두 분의 만남이 19일 만에 이루어졌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서로 좀 협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 당선인에 대한 이제 이 기대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인사를 지금 저는 총리 후보자 인선은 상당히 좀 무난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민들 평가도 그럴 거로 보이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장관 인사들을 잘 해 나간다면 당선인에 대한 아마 기대는 더 높아질 걸로 예. 보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정 중요 과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인수위에서 이제 가닥을 잡아서 발표를 하게 되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큰 그림들이 나오고 또 이 경제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강화하는 이런 어떤 청사진이 제시된다면 기대치는 조금씩 더 높아갈 수 있겠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강요들 인사를 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예. 정말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당선인을 찍지 않았던 분들도 박수를 보내는 이런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교수,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났던 게 제일 큰 도움을 받았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자체가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본인이 어떤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핵심 지지층이 크게 강구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뭐 그 지지율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려면은 과거에 본인이 대선에서 어떤 특별한 비전을 낸 게 없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지금 국정 목표를 분명히 딱 한 몇 글자로 상징적으로 나오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뭐 과학기술 강국이든지 4만 불 시대든지 뭐 남북의 뭐 평화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짚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인수위가 쓸데없이 인사 문제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그런 담론들을 빨리 좀 만들어서 언론에 팡팡 터뜨려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 절반에 못 미치는 기대.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당선인 측 또는 인수위 측에서 싸우지만 않는 모습을 보여도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반영된 거고요. 국민들은 이제 이게 갈등이나 이런 특히 또 초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갈등 자체를 반길 국민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도 만나고 뭐 청와대 이전 문제 갈등 자체가 언론에서 사라지면서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뭐 대체로 한 70 정도까지 가야 정상이니까요.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국정 지표와 동시에 그걸 수행해 나갈 이제 장관 그 예비 후보자들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청문회 과정에서의 문제만 없다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초반 지지율 정체는 아무래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좀 갈등을 많이 빚었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상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두고 지금 당선인 측과 청와대 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뭐 내일 이제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오늘 중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그 현재로는 내일 국무회의 상정될 안건에 이 예비비 승인이 건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상황에 따라서 내일 뭐 상정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내일 안 된다면 뭐 주 중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지금 스탠스에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의 상황이 아마 내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을 그렇게 보입니다. 용선과 관련해선 사실 지난 금요일 밤에 기자님들께 전해드렸던 알림 이상으로 제가 전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에서 함께 공감대를 이룬 큰 틀의 협조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재정을 포함한 실천 계획은
행정부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때 봐가면서 저희도 알려드릴 때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지금 청와대에서 내일 300억을 상정한다라고 하는데 예비비를 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요구했던 인수위 쪽에서 얘기했던 496억에 크게 그렇죠. 못 미치는 건데 이게 이제 합참 이전비가 빠진 거고 다만 이제 그 안에는 한남동 공관 개보 수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네. 이것을 분리해서 상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지금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하는 수지하는 오늘의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실무 협상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10층짜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당선인 들어갔는데 그 자리는 2층이 2층. 예. 장관실이잖아요. 차관실하고 1층에 기자실을 만드는 거는 그런데 다만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4월 말에 끝난다고 치면 그때까지는 2층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장관과 차관이 정위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에 층 4, 5, 6층부터 비워주십시오라든지 이런 비용 추계가 아직도 정확하게 협상이 안 끝나서 금액이 안 나왔다는 거고 얼음 잡아서 300억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저 육참 총장 공간은 아예 그거는 별도 리모델링 비용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략적으로 300억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당선인 측에서 보기에는 300억은 너무 적다. 너무 적게 주면서 생색 내려는 거 아니라 이런 의심을 하는 거고 이 정부에서는 안보 공백이 없어야 되니까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고 합참이 다시 이전하는 요 비용은 빼자. 이런 아마 실무 단위에서의 계산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저는 보이죠. 그런데 이상일 의원, 당선인 측에서 300억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글쎄 그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계자 이야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식으로 정말 이 당선인 입장인지는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말씀 중에 국방부가 합참 가고 합참이 이전한다는데 합참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만 합참의 빈 공간으로 가는 거니까 좀 더 실무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제 타결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496억도 좀 이렇게 세부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한남동의 육참총장 공간은 대통령 관저로 일단 쓰여야 되기 때문에 25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은 저는 빨리 해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한 비용이 118억 원인가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안보 공백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좀 그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면 그래도 대통령은 오늘 뭐라고 당선인이 말씀하셨냐면 천막이라도 치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거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남에서. 그래서 본인은 어찌됐든 새로운 직무 공간에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통이동 인수위에서 일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방부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조금이라도 이 마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조정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대통령 집무실 위에 또 국방부 병력이 있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통이동에서 직무를 보던 그것까지는 좋은데 숙소를 자택에 정해두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영 불편해 보여요. 국민들 보기에도. 이 부분도 생각에 지금 변함이 없으신가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육참총장 관저에 대한 예비비 승인이 지금 그러니까 예비비 규모에 대한 지금 그리고 내용에 대한 실무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육참총장 공간에 대해서 25억 원의 예비비가 승인이 되면 지금 빨리 수리를 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소위 집무실로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사저에서 출퇴근하실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낮아졌습니까? 네, 그렇게 그나마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밖에도 지금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인사권을 둘러싼 논란도 있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선임한 걸 놓고 인수위와 청와대가 한번 붙었지요.
알박기 인사, 비상식, 모렴치, 인수의 원일이 부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지나친 표현이다.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인수위가 사과는커녕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은 또 청와대가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학 동창을 기용하면 그것도 알박기고 낙하산이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청와대 측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그럼 새 정부에 하나도 기용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알박기고 낙하산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했다고 하니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신 주기식 뭐 이런 식을 자꾸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가야 될 그 바쁜 발걸음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교수, 서로 비상식, 모렴치, 상식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상식인 것 같습니까? 비상식, 모렴치라고 한 게 감정적 발언이었습니다. 애초에. 감정적 발언이었는데요. 저는 이 인수위가 왜 수백 개의 공기업도 있는데 물론 뭐 사내분이 이제 관리하는 민간회사입니다만은 그 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저는 그게 참 비상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거기 새로 임명된 분이 이사회를 통해서 임명된 분이고요. 현직 부사장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저는 한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자면은 대우해양조선을 굉장히 큰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인수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하려고 한다면요. 실제로 국회에 뭐 산자위라든가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산업은행을 불러서 이렇게 꼬집고 따지고 해야 될 곳이지 청와대를 향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인수위가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발언을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두수 총장, 지금은 인수위가 한마디만 하면 엄청나게 큰 기사가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 문제를 꺼내 들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신규 갈등의 어떤 여진이 좀 있다. 뭐 그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을 노리고 있던 어떤 세력이 뭔가 이게 충동질을 했다. 두 가지 유추가 가능한 것 같고요. 세력입니까? 인사입니까? 인사 예. 문제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 동생의 동창이라 그러니까 대단한 조직 같지만 그게 해양대 아닙니까? 해양대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해양조선에 대부분이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 임명하면 다 그렇게 됩니까? 그 초점도 빗나갔고요. 두 번째, 저거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인데 이 문제에 지적을 해도 뭐 예를 들면 산업은행을 지적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다 바로 청와대로 갖다 공격하는 어떤 재료를 썼다는 것도 빗나갔고요. 그리고 인수위의 저런 수석 대변인이 저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감정적 의견을 표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 전리품을 왜 당신들이 챙겨?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정말 저거는 인수위 측에서 빨리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된다. 신성범 의원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 55.7%를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저 대우조선해양이 부실기업의 대명사인데 저것을 저 부실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걸 뭐 사는 이사장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산업은행의 자회사는 주로 정권의 재가를 받아서 임명했던 게 관행적으로 본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에 하나 박 사장이라는 분이 이 정부의 새 정부의 정책 방안과 다르게 반대를 하거나 하면 적어도 4조 2천억 원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투입된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처리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새 정부와 코드를 어떻게 보면 맞는 사람이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것도 현실적 판단이 있어요. 예. 이상일 의원은요. 예, 저는 이제 인수위가 문제를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표현을 좀 더 절제된 표현을 썼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신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냥 뭐 기업이 아닙니다. 공적 자금이 지금 4조 2천억 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이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산업은행이 55.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회장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출판 기념회에 가서 20년 가자고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에 대한 인사를 했는데, 그 공교롭게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기 동창인 분이고, 또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속 승진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알박기 인사라는 오해를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국민 여론도 그렇게 보고 있는 여론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 임기 말에 뭐 청와대는 관여 안 했다고 하지만 산업은행 회장이 청와대의 의견을 안 듣고 했을까요? 그래서 무리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는 새 정부에게 맡기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시각까지 들어보죠. 일단 대우조선은요, 그 민간 회사고 상장 회사예요. 오늘 주가 봤더니 24,750원, 2%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가 더 붙어요. 뭐냐면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 공적 자금이 4조 넘게 투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KDB 산업은행이 55.7%의 지분을 갖게 된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누가 주주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국민연금이 5% 갖고 있고요. 그다음 뭐 하나은행도 8.4% 갖고 있어가지고 공적인 기관들이 한 70% 갖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산업은행의 자회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이란 뜻이고,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주인이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의 퇴직 임원들뿐만 아니고 산업은행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거기에 뭐 고문이니 뭐니 이렇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연봉을 수억씩 받아갔던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의 사장 자리를 그 정권 교체기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게 급하게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에서 이야기한 것도 조금 지나친 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나저나 어쨌든 대우조선의 우리나라 공적 자금이 신용 한도가 또 2.9조까지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7조가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라는 것만 인수위나 아니면 지금 정부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호남에 출마하는 지방선거 출마자는 특별 당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호남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국민의힘이 계속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정현 전 대표의 출마 선언 들어보시죠. 저 이정현은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남 도지사 후보로 출마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손에 장기 준다는 발언이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저는 많은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지난 5년은 저에게 심장을 지지는 그런 심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이슬비처럼 호남 사람들의 마음에 보수 정당에 변화된
그런 정성을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제 제가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당대표로서 홍보하겠습니다. 호남 지역에 도전하는 우리 당원들 돕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 당비를 모금해서 그 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분해서 지원해서 적어도 이 호남에 계신 당원들이 선거를 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2분 정도 제가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은 고사를 하신 거고 한 분은 아직까지 접촉 중이고 그 외에도 저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저희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이정현 전 의원이 사실 이제 호남에서 보수정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기도 해서 정말 온 나라를 놀라게 한 적도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사실 기대했던 만큼 국민의힘 지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봐야죠. 쉽지 않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정현 저 대표가 보니까 이제 좀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새까맣게 탔는데 벌써 얼굴이 많이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의미 있잖아요. 이설비처럼 호남 사람 마음에 보수 정당의 정성을 받아들일 것을 생각한다. 다 기대하는 거죠. 이번에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뭔가 작은 희망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방의회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조금씩 찾아 들어간다면 지방의회부터 발판이 생긴다면 다음에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최선을 다해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박진영 교수는 이정현 전 대표의 전남지사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에서도 이거 좀 부러워해야 된다. 사실 민주당 지금 보면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경기도에만 사람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험한 곳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정치인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이 지방선거가 좀 왜곡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역민의 삶을 좀 변화시키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치 거물들의 둥지 찾기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정현 전 의원이 참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김두수 총장 사실 우리가 지역 갈등 타파, 지역 감정 없애자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의 영호남으로 갈라진 곳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정말 그쪽을 버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도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훌륭한 자원을 사실 공천조차 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맨날 유권자들 탓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호남이나 영남 쪽 유권자들은 좀 속상할 거예요. 아니 쓸만한 사람을 내놓고 우리를 탓해야지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보수정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또 호남에 이렇게 도지사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독일 통일의 영웅인 콜 수상이요. 지역구에서 7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계속됐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해서 지역구에 떨어지지만 국회의원은 되는 그런 제도를 가져서 그 지역에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상이 되고 훌륭한 독일 통일을 이뤄냈거든요. 우리도 좀 빨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 1위 제로에서 지역에 그냥 떨어지면 그 끝이다 이러면 현재까지의 경향으로 보면 영남과 호남이라든지 또는 충청 이런 지역 정서와 지역이 달리하는 이런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도지사는 할 수가 없어요. 한 명만 뽑으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든지 기타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지역 정치인을 키우면 그게 자산이 돼서 나중에 이제 단체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 개선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런 도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죠. 그런데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당내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시사한 것 그리고 김동연 전 대표 경기지사 출마 선언한 것
뒤에 이재명 고문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송영길 대표 사실상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아니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그 당의 유력한 당 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낙연 선배도 송영길 대표를 나오겠다고 하는 판에 그러면 한참 후배하고 경선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당이 좀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읍소하지 않는 한 송영길 대표와 경선하면서까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런 생각은 꿈도 안 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송영길 대표의 출마 선언이 결국 여러 카드를 다 무산시켰다 이렇게 보는 편이죠.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출마 금지 약속을 선도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촉발시킨 86 용퇴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송 전 대표의 약속은 이미 우상호, 김영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차기 총선에서 많은 의원들의 진로와 당의 결정,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 중진들의 비판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당내에 저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당내에 저런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인천에서 계속 정치하시던 분이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당대표를 사퇴한 게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사퇴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비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역으로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온다 이런 식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석을 해보면은 저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서울시장 출마하시면 안 될까요? 서울시장에 지금 반대하시는 국회의원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모여서 뭐 토론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출마를 하시든가 아니면 후보를 만들어내든가 이런 노력들도 좀 하고 난 뒤에 비판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님의 말씀에 한편 공감합니다만은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또 젊은 의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무모하더라도 서울시장에 도전해보는 그런 용기도 한번 보여줬으면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하는데 더 정당성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김두수 총장, 박진영 교수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우상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를 지낸 사람이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아예 다른 가능성을 차단해버렸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정말 그 점이 이제 저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4월 2일까지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또 출마를 못하니까 또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저런 선거 전반에 관한 전략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비대위가 그 부분에 부재하고요. 조정력이나 또 신인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저런 그 좀 참신하고 좀 젊은 후보들이 나오게끔 비대위가 앞장서서 사람을 좀 상구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후보군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노력도 하기 전에 전 당대표가 또 책임을 졌던 당대표가 출마 선언을 해버리니까 저 모든 이제 움직임이 다 이제 무산됐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현재 대선과 총선 모두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행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승리하지 못하면 굉장한 정치적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걸 감수했기 때문에 그 감수까지를 포함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송영길 전 대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언즉선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우상호, 김민석 두 분의 말씀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은 대안이 없이 하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공허해진다.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내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서울시장도 중요하지만은 그 구청장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고 서울시 의원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후보가 안 나오실겠죠. 근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내가 용퇴해가 그 용기를 내서 나가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송영길 후보가 양보할 것도 같거든요. 근데 저렇게 민주당의 모습은 참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요. 현재 송영길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맞붙었을 때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아직은 뭐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박영선 전 장관이 나왔을 때보다도 더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본 김에 경기지사 여론조사도 있었지요. 한번 볼까요? 지금 유승민, 김동연 두 후보 간의 대결 구도로 좁혀지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최근 조사한 걸 보면 아주 박빙 승부입니다. 유승민 37.6, 김동연 36.0. 안민석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유승민 후보한테 상당히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자, 이런 와중에 안민석 의원이 오늘 김동연 전 부총리를 향해서 상당히 좀 공격도 날카롭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신상범 의원, 네. 유승민 의원 전 의원 네.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이죠. 그나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나마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다. 대선 후보까지 경선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후에 뭐 공백은 석 달 정도 있었지만 또 경제 문제에 관한 인정을 받고 있고 서울의 수도권의 중도층에서는 그나마 고개를 끄덕 끌 만한 후보가 아니냐, 이 정도 아마 공감대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당 내에서는 아직도 뭐 이런 뭐랄까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누가 나가야 김동연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상 후보에게 이런 점에서는 출마자들 모두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예.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이상일 의원께 하나 물어볼까요? 혹시 이번 지방선거에 윤심은 있다 없다? 윤심은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당선인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각 지역별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당선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당에 이야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또 이 경쟁을 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대본부 회단식 할 때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당무와 이 선거를 비롯한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 이제 본인은 이렇게 뭐 도움을 줄 이야기를 수 하지 없다. 않겠다, 예.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이 철저한 경쟁 체제로 공천을 하겠다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